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김현숙입니다. 올해로 75이 되었습니다. 저는 지금 경기도에 있는 한 실버타운에 살고 있습니다. 창밖으로 잘 가꿔진 정원이 내려다 보이고 아침이면 호텔 셰프가 차려주는 균형 잡힌 식사가 나오는 곳이죠. 남들은 말합니다. 자식 농사 잘 지어서 이런 좋은 곳에서 노후를 보내니 무슨 걱정이 있겠냐고요. 맞습니다. 제 아들은 대형 로펌의 변호사고 딸은 대학병원 교수입니다. 남편이 남겨준 재산도 넉넉해서 경제적으로 아쉬울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지만 이 늙은이의 가슴 속에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한 깊은 우물이 하나 있습니다. 그 우물은 너무 깊고 어두워서 들여다보는 것조차 두렵지만 오늘만큼은 용기를 내어 그 뚜껑을 열어보려 합니다. 제 방 한 구석 서랍장 깊숙한 곳에는 낡은 흑백 사진 한 장이 숨겨져 있습니다. 빛이 발에 누렇게 변하고 모서리는 닳아서 해진 사진입니다. 그 사진 속에는 단발머리에 화사하게 웃고 있는 두 여자가 있습니다. 한 명은 잔뜩 굳은 표정으로 어색하게 서 있는 저 김현숙이고 다른 한 명은 마치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환하게 웃고 있는 제 친구 미경이입니다. 미경아, 내 친구 미경아. 이 이름을 소리내어 불러보는 게 도대체 몇십 년 만인지 모르겠습니다. 입 밖으로 내뱉는 순간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것 같아 차마 부르지 못했던 그 이름. 오늘 밤은 잠이 오지 않아 이 사진을 꺼내 들고 하염없이 쓰다듬어 봅니다. 사진 속 너는 여전히 23 꽃다운 나이인데 나는 어느새 주름 자글자글한 노파가 되어버렸구나. 5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지만 너에 대한 기억은 어제 일처럼 선명하기만 한데 나는 왜 그토록 너를 잊으려 애쓰며 살았을까요? 아니, 잊은 게 아니라 도망치고 싶었는지도 모릅니다. 비겁했던 나 자신으로부터 세상의 손가락질이 무서워 가장 빛나던 너의 손을 놓아버린 나의 죄책감으로부터 말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화려했지만 엄혹했던 1970년대 그 시절 서울의 이야기이자 나의 부끄러운 고백입니다. 1974년 봄이었습니다. 그때 서울의 공기에는 묘한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죠. 유신 체제가 선포되고 긴급 조치가 잇따라 내려지던 시절, 거리에는 경찰들이 장발 단속을 하고 미니스커트 길이를 자로 재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밤 12시가 되면 사이렌 소리와 함께 통행 금지가 시작되어 모든 것이 멈춰버리던 숨막히는 세상이었죠. 하지만 그 억압 속에서도 청춘은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명동의 음악 다방에서는 통기타 소리가 울려 퍼졌고 신촌의 거리는 자유를 갈망하는 젊은이들의 열기로 가득 찼습니다. 저는 그때 이화여대 영문과 4학년이었습니다. 저희 집안은 대대로 교육자 집안이었습니다. 아버지는 고등학교 교장 선생님이셨고 어머니는 엄격한 규율을 중시하는 분이셨죠. 저는 부모님의 말씀이라면 거역 한번 해본 적 없는 그야말로 모범생이었습니다. 통금 시간은 목숨처럼 지켰고 남들이 입는다는 무릎 위로 올라가는 치마는 입어볼 생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남들이 데모를 하러 나갈 때도 저는 도서관 구석에 처박혀 영어 원서를 읽으며 세상 돌아가는 일에는 귀를 막고 살았습니다. 그것이 부모님이 원하시는 길이었고 제가 안전하게 살아남는 방법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강의실에 들어섰는데
아이들이 웅성거리고 있었습니다. 야, 걔 봤어? 이번에 편입생으로 들어오네. 미국에서 살다 왔다며? 옷 입은 거 봤어. 완전 딴 세상 사람 같더라. 아이들의 시선이 쏠린 곳을 저도 모르게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을 저는 잊지 못합니다. 강의실 문이 열리고 따사로운 봄 햇살과 함께 그녀가 들어왔습니다. 이미경. 그녀는 마치 흑백 영화 속에 갑자기 등장한 천연색 주인공 같았습니다. 어깨까지 내려오는 자연스러운 웨이브 머리, 몸매가 훤히 드러나는 하얀색 원피스, 그리고 무엇보다 주변의 시선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는 그 당당한 걸음걸이. 우리는 모두 숨을 죽이고 그녀를 쳐다보았습니다. 그녀는 강의실을 한번 쓱 둘러보더니 제 옆 빈자리에 털썩 가방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는 저를 보며 싱긋 웃었습니다. 안녕. 여기 앉아도 되지? 그녀의 목소리는 맑고 경쾌했습니다. 마치 종달새가 지저귀는 것처럼. 저는 당황해서 얼굴이 빨개진 채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가까이서 본 그녀는 더욱 눈부셨습니다. 하얀 피부에서는 이국적인 향수 냄새가 났고 큰 눈망울은 호기심으로 반짝이고 있었죠. 그녀는 수업 시간 내내 교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다가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서슴없이 손을 들고 질문을 던졌습니다. 당시 우리 분위기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교수님의 권위가 하늘 같던 시절, 여학생이 그것도 감히 교수님의 말씀 중간에 끼어든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미경이는 달랐습니다. 그녀에게는 권위에 대한 두려움도 눈치 보는 습관도 없어 보였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그녀가 저에게 말을 걸어왔습니다. 너 필기 정말 꼼꼼하게 한다. 나 좀 보여줄 수 있어? 내가 한국말이 아직 좀 서툴러서. 그렇게 우리의 인연은 시작되었습니다. 미경이는 외교관인 아버지를 따라 어릴 때부터 해외를 떠돌며 살았다고 했습니다. 미국, 유럽, 남미 안 가본 곳이 없었죠. 그러다 아버지의 발령으로 귀국하게 되었는데 한국의 대학 생활이 너무 궁금해서 편입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제게 신세계였습니다. 책으로만 접했던 넓은 세상이 그녀의 입을 통해 생생하게 펼쳐졌습니다. 뉴욕의 마천루 이야기, 파리의 노천 카페 이야기, 로마의 낭만적인 골목길 이야기. 저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그녀의 이야기에 빠져들었습니다. 마치 우물 안개구리가 처음으로 우물 밖 세상을 구경하는 기분이랄까요. 하지만 동시에 불안감도 엄습해왔습니다. 그녀는 너무 튀었습니다. 너무 자유로웠고 너무 솔직했습니다. 학과 선배들이나 동기들은 뒤에서 그녀를 흉보기 바빴습니다. 쟤는 무슨 옷을 저렇게 입고 다닌대? 여기가 무슨 헐리우드인 줄 아나? 미국 물 먹었다고 유세 떠는 거 아니야? 싹수가 놀았네. 교수님한테 말대꾸하는 거 봤어? 가정교육을 어떻게 받은 거야? 그런 말들이 들릴 때마다 저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혹시라도 내가 미경이와 친하게 지낸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나까지 도매금으로 넘어가 비난을 받지는 않을까. 모범생으로 쌓아온 나의 평판에 흠집이 나지는 않을까. 그래서 저는 학교에서는 일부러 그녀와 거리를 두려 했습니다. 그녀가 아는 척을 해도 바쁜 척하며 자리를 피했고 점심시간에도 다른 친구들 틈에 섞여 그녀를 외면했습니다. 하지만 방과 후에는 달랐습니다. 학교 정문을 나서면 저는 마치 자석에 이끌리듯 그녀를 기다렸습니다. 우리는 학교 앞 다방에서 만나
비엔나 커피를 마시며 수다를 떨었습니다. 아니, 주로 미경이가 떠들고 저는 듣는 편이었죠. 현수가, 넌 꿈이 뭐야? 대학 졸업하면 뭐 하고 싶어? 어느 날 미경이가 반짝이는 눈으로 물었습니다. 저는 머뭇거리며 대답했죠. 글쎄, 그냥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하고 현모양처가 되는 게 꿈이지 뭐. 부모님도 그걸 원하시고 그건 제 진심이 아니었습니다. 사실 저는 소설가가 되고 싶었습니다. 밤새워 글을 쓰고 나만의 이야기를 세상에 내놓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꿈을 입 밖으로 내는 것조차 사치라고 생각했습니다. 여자가 글을 쓴다고 설치면 팔자가 세진다는 할머니의 말씀을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듣고 자랐으니까요. 제 대답을 들은 미경이는 깔깔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에이, 거짓말. 너 문학 동아리 활동하잖아. 그리고 내가 수업 시간에 발표할 때 보니까 눈빛이 다르던데? 너 글 쓰는 거 좋아하지?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무에게도 들키지 않으려 했던 제 속마음을 그녀는 단번에 꿰뚫어 보았으니까요. 야, 너 어떻게 알았어? 척 보면 알지. 너한테선 뭔가 뜨거운 게 느껴져. 근데 그걸 꾹꾹 누르고 있는 것 같아. 왜 그래? 내 인생이잖아. 남들 눈치 보지 말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 내 인생이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라. 그 말은 제 가슴에 작은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태어나서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말이었습니다. 항상 부모님의 뜻대로, 선생님의 말씀대로, 사회의 규범대로 살아야 한다고 배웠지. 제 마음이 시키는 대로 하라는 말은 처음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미경이에게 점점 더 깊이 빠져들었습니다. 그녀는 저에게 자유의 상징이자 동경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녀와 함께 있으면 답답했던 제 가슴이 뻥 뚫리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는 명동 거리를 쏘다니며 쇼윈도를 구경했고 남산에 올라 서울 야경을 내려다보며 미래를 이야기했습니다. 미경이는 저를 데리고 경양식집에 가서 칼질하는 법을 가르쳐 주기도 했고 최신 팝송 LP판을 선물해 주기도 했습니다. 그녀 덕분에 제 회색빛 청춘에도 조금씩 색깔이 입혀지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우정은 그리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미경이의 자유분방함은 보수적인 한국 사회와 끊임없이 충돌했습니다.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학교 축제 때였습니다. 미경이가 무대에 올라 춤을 추겠다고 나섰습니다. 그것도 고전 무용이나 부채춤이 아니라 당시 유행하던 디스코 춤을 말입니다. 학생의 간부들은 기겁하며 말렸지만 미경이는 고집을 꺾지 않았습니다. 왜요? 축제잖아. 다 같이 즐기자고 하는 건데 뭐가 문제예요? 결국 그녀는 반짝이 의상을 입고 무대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신나는 팝송 리듬에 맞춰 정열적으로 몸을 흔들었습니다. 객석에서는 환호성과 야유가 동시에 터져 나왔습니다. 와, 대박이다. 진짜 멋있다. 하는 아이들이 있는가 하면 세상에 여자가 저게 무슨 짓이야? 망측하게. 하며 혀를 차는 교수님들도 계셨습니다. 저는 무대 아래 군중 속에 숨어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조명을 받아 빛나는 그녀의 땀방울. 행복해 보이는 그 표정. 너무나 아름다웠습니다. 나도 저렇게 남들 시선 신경 안 쓰고 자유롭게 춤추고 싶다. 미치도록 부러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무서웠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마치 저를 향한 비난처럼 느껴졌습니다. 제 친구라며? 끼리끼리 논다더니 옆에 있던 과 선배의 한마디에 저는 쥐구멍에라도 숨고 싶었습니다.
공연이 끝나고 미경이가 땀 범벅이 된 채 무대에서 내려왔을 때 저는 그녀에게 달려가 수건을 건네주는 대신 슬그머니 뒷걸음질 쳐 그 자리를 도망쳐 나왔습니다. 다음 날 학교에 갔더니 난리가 났더군요. 미경이가 축제 때 춘춤이 풍기문란이라며 징계위원회에 회부된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야, 현수가. 너 미경이랑 친하잖아. 걔 진짜 징계받는 거야? 좀 말리지 그랬어. 친구들이 저에게 물었지만 저는 꿀먹은 벙어리처럼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 복도 저편에서 미경이가 걸어왔습니다. 평소와 다름없는 당당한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 밑에는 어두운 그늘이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저와 눈이 마주치자 그녀는 반가운 듯 손을 흔들었습니다. 현수가. 하지만 저는 그녀의 인사를 못 본 척 고개를 돌리고 강의실로 쑥 들어가 버렸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이 쿵쾅거렸습니다. 미안함과 비겁함이 뒤섞여 속이 울렁거렸습니다. 내가 왜 그랬을까? 그냥 웃으면서 받아줄 걸. 괜찮냐고 물어봐 줄 걸. 하지만 그때의 저는 너무나 어렸고 또 어리석었습니다. 나의 평판, 나의 안위가 친구의 상처보다 더 중요했던 것입니다. 그 사건 이후로 미경이에 대한 악소문은 날개 돋친 듯 퍼져나갔습니다. 미국에서 마약을 했다더라. 남자를 밥 먹듯이 갈아치운다더라. 임신해서 낙태 수술을 받았다더라. 확인되지 않은 끔찍한 루머들이 그녀를 난도질했습니다. 하지만 미경이는 변명 한마디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보란듯이 화려한 옷을 입고 더 크게 웃고 다녔습니다. 마치 세상을 향해 시위라도 하듯이.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그녀의 웃음 뒤에 숨겨진 쓸쓸함을. 가끔 다방에서 마주 앉아 있을 때 창밖을 바라보는 그녀의 눈빛이 얼마나 공허한지를. 현수가. 사람들은 왜 남의 얘기에 그렇게 관심이 많을까? 그냥 각자 자기 인생 살면 되는 거 아니야? 한 번은 그녀가 힘없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저는 뜨끔해서 커피잔만 만지작거렸습니다. 그러게, 내가 좀 튀니까 그렇지. 옷도 좀 얌전하게 입고 말도 좀 조심하면 안 될까? 저는 친구를 위한다는 핑계로 세상이 원하는 잣대를 그녀에게 들이밀었습니다. 그녀는 슬픈 눈으로 저를 빤히 쳐다보았습니다. 너도 내가 부끄럽니? 그 말에 저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 침묵이 그녀에게 얼마나 큰 상처가 되었을지 그때는 미처 몰랐습니다. 여름방학이 시작될 무렵 미경이에게 새로운 남자가 생겼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상대는 우리 학교 앞 허름한 술집에서 노래를 부르는 무명 가수라고 했습니다. 이름이, 그래요. 장우였습니다. 강장우. 그는 덥수룩한 장발에 낡은 청바지를 입고 통기타 하나 둘러매고 다니는 그야말로 딴따라였습니다. 부유한 외교관의 딸과 가난한 무명 가수의 만남. 호사가들이 딱 좋아할 만한 먹잇감이었죠.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미쳤어, 미쳤어. 수준이 안 맞아도 유분수지. 어떻게 저런 남자랑. 저러다 인생 망치는 거 한순간이야. 저 역시 걱정이 앞섰습니다. 미경이가 잠시 불장난을 하는 거라고 그렇게 믿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를 만나 따지듯 물었습니다. 너 정말 그 남자랑 사귀는 거야? 내가 뭐가 아쉬워서 그런 사람을 만나? 미경이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인데?
장호 씨 순수한 사람이야. 내 겉모습이나 배경이 아니라 진짜 나를 봐주는 유일한 사람이라고. 순수? 야, 정신 차려. 그 남자가 내 돈 보고 접근한 걸 수도 있잖아. 너희 부모님이 아시면 가만 계시겠어? 부모님은 상관없어. 내 사랑은 내가 선택해. 그녀의 단호한 태도에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사랑. 그 단어가 그토록 낯설고 무겁게 느껴진 건 처음이었습니다. 저는 조건 따지고 배경 따지는 속물적인 제 자신이 부끄러워 오히려 더 화를 냈습니다. 너 진짜 구제불능이구나. 나중에 후회하지 마. 난 경고했어. 그렇게 저는 또 한 번 그녀에게 비수를 꽂았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비극적인 이별을 앞당기는 서막이 될 줄은 꿈에도 모른 채 말입니다. 그해 여름은 유난히 덥고 습했습니다. 장마가 길어졌고 태풍이 몰아쳤습니다. 마치 앞으로 닥쳐올 시련을 예고라도 하듯이 제 기억 속의 1974년 여름은 축축하고 끈적한 회색빛으로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그 빗소리 사이로 미경이의 웃음소리가 환청처럼 들려옵니다. 현수가 우리 여행 갈까? 바다 보러 가자. 비 오는 바다도 낭만적이잖아. 만약 그때 제가 그녀의 제안을 받아들였다면 우리의 운명은 달라졌을까요? 만약 그때 그래 가자. 어디든 떠나자. 하고 그녀의 손을 잡았다면 미경이는 지금 제 곁에서 같이 늙어가고 있을까요? 하지만 저는 거절했습니다. 비 오는데 무슨 여행이야? 그리고 나 취업 준비해야 해. 너처럼 한가하지 않아. 차가운 제 거절에 미경이는 씁쓸하게 웃으며 돌아섰습니다. 그 뒷모습이 얼마나 외로워 보였는지 지금 생각하면 가슴이 미어집니다. 그녀는 단지 친구가 필요했을 뿐인데, 자신의 마음을 알아줄 단 한 사람이 필요했을 뿐인데, 저는 그녀의 마지막 구조 신호마저 무참히 짓밟아버린 것입니다. 계절은 어느덧 가을로 접어들었습니다. 1974년의 가을은 유난히 스산하고 추웠습니다. 은행나무 잎이 노랗게 물들기도 전에 차가운 바람에 우수수 떨어져 뒹굴던 그해 10월의 거리 풍경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미경이와 저 사이에도 찬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졸업을 앞두고 신부 수업과 취업 준비를 핑계로 그녀를 피해 다녔습니다. 학교 도서관에서 멀리 그녀의 모습이 보이면 책으로 얼굴을 가리거나 일부러 다른 통로로 돌아갔습니다. 마치 전염병 환자를 피하듯 그렇게 제 가장 친한 친구를 따돌리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 사건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당시 명문대 여대생들 사이에서는 청담회라는 사교 모임이 있었습니다. 교수님의 추천을 받은 성적 우수하고 집안 좋은 학생들끼리 모여 문학을 토론하고 차를 마시는 그야말로 그들만의 리그였죠. 저도 그 멤버였고 은근히 그 사실을 자랑스러워했습니다. 그날은 정동에 있는 고급 레스토랑에서 청담회 정기 모임이 있는 날이었습니다. 우리는 빳빳하게 다림질한 옷을 입고 우아하게 홍차를 마시며 셰익스피어와 해밍웨이를 논하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레스토랑 문이 벌컥 열리더니 미경이가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옆에는 그 무명 가수 장호 씨가 서 있었습니다. 낡은 가죽 재킷에 무릎 나온 청바지, 그리고 어깨까지 내려오는 덥수룩한 머리, 고급스러운 레스토랑 분위기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순간 레스토랑 안에 있던 모든 사람의 시선이 그 두 사람에게 꽂혔습니다.
포크 부딪히는 소리마저 멈춘 그 정막 속에서 미경이는 해맑게 웃으며 우리 테이블로 다가왔습니다. 안녕. 다들 여기 있었네. 나도 오늘 장우 씨랑 데이트하다가 너희들 생각나서 들렀어. 같이 합석해도 되지? 저는 숨이 턱 막혔습니다. 분위기 파악을 못하는 건지 아니면 일부러 모르는 척하는 건지 미경이의 그 천진난만함이 그날따라 너무나 원망스러웠습니다. 좌중을 압도하는 침묵, 그리고 이내 쏟아지는 경멸 어린 시선들. 모임의 회장이었던 선배 언니가 싸늘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미경아, 여기는 회원들만 오는 자리야. 외부인은 출입 금지인 거 몰라? 더구나 그런 복장의 분과는 같이 할 수 없어. 그런 복장이라는 말에 장우 씨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그는 자기가 환영받지 못하는 존재라는 걸 본능적으로 느꼈겠지요. 그는 미경이의 옷자락을 잡아 끌며 조그맣게 속삭였습니다. 미경아, 그냥 나가자. 내가 올 때가 아닌 것 같다. 하지만 미경이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눈을 동그랗게 뜨고 따져 물었죠. 복장이 무슨 상관이야? 사람이 중요하지. 언니, 문학을 논한다는 사람들이 왜 그렇게 편협해? 겉모습만 보고 사람을 판단하는 게 셰익스피어 정신이야? 그 당돌한 말대꾸에 선배 언니의 얼굴이 흑빛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불똥은 애꿎은 저에게로 튀었습니다. 선배가 날카로운 눈으로 저를 쏘아보며 물었습니다. 현수가, 너 쟤랑 친하지? 내가 좀 말해봐라. 수준 떨어져서 정말 못 봐주겠네. 그 순간 모든 시선이 저에게 집중되었습니다. 미경이도 기대에 찬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현숙이는 내 편이잖아. 현숙이는 다를 거야. 그녀의 눈빛은 그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제 심장은 미친 듯이 요동쳤습니다. 여기서 미경이 편을 들면 나도 이 무리에서 쫓겨난다. 나도 똑같이 수준 낮은 애 취급을 받는다. 그 짧은 찰나의 순간 제 머릿속은 비겁한 계산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리고 저는 해서는 안 될 말을 내뱉고 말았습니다. 저는 차갑게 고개를 돌리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언니, 저도 쟤랑 그렇게 안 친해요. 그냥 수업 몇 번 같이 들은 게 다예요. 저도 제가 왜 저러는지 모르겠어요. 그 말을 하는 순간 미경이의 눈동자가 파르르 떨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믿었던 도끼에 발등 찍힌다는 말이 그런 표정일까요? 그녀의 눈에 고여있던 신뢰가 와르르 무너지며 깊은 절망으로 바뀌는 것을 저는 똑똑히 보았습니다. 미경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화를 내지도 따지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슬프고도 깊은 눈으로 저를 한참 동안 응시하더니 이내 장우 씨의 손을 잡고 말없이 뒤돌아 나갔습니다. 그녀가 떠난 자리에는 비웃음과 조롱만이 남았습니다. 어머, 제 현숙이 너 쳐다보는 눈빛 봤니? 무서워라. 잘했어, 현수가. 저런 애랑 엮여봐야 너만 손해지. 주변 사람들은 저를 칭찬하고 위로했지만 제 마음속은 지옥불에 타들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마신 홍차가 무슨 맛이었는지 기억도 나지 않습니다. 모래알을 씹는 것 같았으니까요. 저는 그날 제 영혼을 팔아 안락함과 소속감을 샀습니다. 가장 소중한 친구를 공개적으로 배신하고 얻은 그 더러운 평온한 말입니다. 그날 이후 미경이는 학교에 잘 나오지 않았습니다. 가끔 마주쳐도 저를 모르는 사람처럼 투명 인간 취급하고 지나쳤습니다. 차라리 욕을 하고 딱이라도 때렸으면 마음이 편했을 텐데 그녀의 그 무거운 침묵은 저를 더 견딜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소문은 점점 더 흉흉해졌습니다. 미경이가 집을 나와 장우 씨와 동거를 시작했다더라.
밤무대에서 노래를 부른다더라. 술집 여자가 다 됐다더라. 사람들은 남의 불행을 씹으며 즐거워했고 저 역시 그 소문에 동조하며 제 죄책감을 덮으려 했습니다. 거봐, 내 말이 맞잖아. 쟤는 원래 저런 애였어. 내가 손절하길 잘한 거야. 그렇게 스스로 최면을 걸며 비겁한 자기 합리화 속에 숨어버렸습니다. 그러던 11월의 어느 늦은 밤이었습니다. 그해 첫눈이 진눈깨비처럼 흩날리던 추운 밤이었습니다. 저는 맞선을 보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소개해준 부잣집 아들과의 만남이었죠. 고급 승용차 뒷좌석에 앉아 히터 바람을 쐬며 창밖을 무심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차는 통행 금지 시간을 맞추기 위해 속도를 내며 남산 소월길을 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헤드라이트 불빛 속에 익숙한 두 사람의 형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미경이와 장우 씨였습니다. 그들은 택시를 잡지 못해 추운 길가에 발을 동동 구르며 서 있었습니다. 장우 씨는 기타 가방을 메고 있었고 미경이는 얇은 코트 하나만 걸친 채 오들오들 떨고 있었습니다. 통금 사이렌이 울리기 불과 10분 전이었습니다. 이대로 가다간 경찰 단속에 걸려 유치장 신세를 질게 뻔한 상황이었죠. 더구나 그 시절 장발 단속은 매우 엄격해서 장우 씨 같은 차림새는 표적이 되기 십상이었습니다. 저기 사람이 있네. 태워줘야 하나? 운전하던 맞선 남자가 속도를 줄이며 물었습니다. 그 순간 차창 밖으로 미경이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가로등 불빛 아래 하얗게 질린 그녀의 얼굴, 파랗게 언 입술, 그리고 저를 알아보고 간절하게 구원을 요청하는 듯한 그 애처로운 눈빛. 현수가 도와줘, 태워줘. 그녀의 입모양이 그렇게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또다시 악마 같은 선택을 하고 말았습니다. 맞선 남자에게 저런 날라리 친구가 있다는 걸 들키고 싶지 않았습니다. 인류대학을 나온 요조 숙녀, 교육자 집안의 참한 교수, 그 이미지를 깨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는 눈을 질끈 감았다가 뜨며 무심하게 말했습니다. 아니요, 그냥 가요.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술 취한 것 같은데 엮이면 골치 아파요. 아, 네. 그렇군요. 남자는 다시 속도를 높였고 차는 매정하게 그들을 지나쳤습니다. 백미러 속으로 망연자실하게 서 있는 미경이의 모습이 점점 작아지더니 이내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게 제가 본 미경이의 마지막 살아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집에 돌아온 저는 따뜻한 이불 속에 들어가 누웠지만 온몸이 덜덜 떨려왔습니다. 창밖에는 진눈깨비가 폭설로 변해 세상을 하얗게 덮고 있었습니다. 그 차가운 눈보라 속에 친구를 버려두고 왔다는 죄책감이 밤새 저를 짓눌렀습니다. 설마 별일 없겠지. 어떻게든 들어갔겠지. 애써 불안을 잠재우려 노력했지만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비보가 날아들었습니다. 미경이가 폐렴으로 쓰러져 위독하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그날 밤 통금 단속에 걸려 파출소로 끌려갔고 난방도 되지 않는 유치장 찬 바닥에서 밤을 새웠다고 했습니다. 원래 기관지가 약했던 미경이는 극심한 추위와 스트레스를 이기지 못하고 급성 폐렴에 걸린 것입니다. 병원으로 옮겨졌을 때는 이미 합병증까지 겹쳐 손을 쓸 수 없는 상태였다고 합니다. 저는 그 소식을 듣고도 병원에 가지 못했습니다. 무서웠습니다. 산소 마스크를 쓰고 있을
그녀를 마주할 자신이 없었습니다. 나 때문에 그런 게 아니야. 원래 약했던 애야. 내가 태워줬어도 아팠을 거야. 저는 방구석에 처박혀 이불을 뒤집어 쓰고 미친 사람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스스로를 용서하기 위해 거짓말을 하고 또 했습니다. 하지만 제 영혼은 알고 있었습니다. 내가 죽였다고. 나의 외면이, 나의 비겁함이, 나의 체면치레가 그녀를 벼랑 끝으로 밀어버렸다고. 일주일 뒤 미경이는 23, 그 꽃다운 나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녀가 떠나던 날 서울 하늘은 거짓말처럼 맑고 푸르렀습니다. 장례식장은 썰렁하기 그지없었습니다. 그 많던 파티 친구들도, 그녀의 옷차림을 흉보던 사람들도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오직 그녀의 부모님과 죄인처럼 고개를 숙인 장우 씨, 그리고 뒤늦게 찾아간 저만이 그 빈소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영정 사진 속 미경이는 여전히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마치 저에게 바보야, 왜 이제 왔어? 하고 핀잔을 주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 사진 앞에서 무릎을 꿇고 통곡했습니다. 미경아, 잘못했다. 내가 잘못했어. 나를 용서해줘. 하지만 죽은 자는 말이 없었습니다. 그때 상복을 입은 장우 씨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그의 눈은 며칠 밤을 새운 듯 퀭했고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습니다. 그는 품에서 작은 편지 한 통을 꺼내 제게 건넸습니다. 미경이가 의식 잃기 전에 현숙 씨한테 꼭 전해달라고 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그 편지를 받았습니다. 하얀 봉투에는 나의 친구 현숙에게라는 글씨가 빗둘배둘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그 글씨를 보는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이 편지가 저에게 내리는 가장 가혹한 형벌이 되리라는 것을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습니다. 빛바랜 편지지 위에는 미경이의 빗둘배둘한 글씨가 눈물 자국으로 얼룩져 있었습니다. 그녀가 병상에서 가쁜 숨을 몰아쉬며 마지막 힘을 다해 써 내려갔을 그 한 글자 한 글자가 제 심장을 후벼 팠습니다. 사랑하는 내 친구 현숙이에게. 첫 문장을 읽자마자 참았던 눈물이 툭 터지듯 쏟아져 앞을 가렸습니다. 저는 옷소매로 눈물을 훔치며 더듬더듬 편지를 읽어 내려갔습니다. 현수가 나야 미경이. 이 편지를 내가 읽고 있을 때쯤이면 나는 아마 먼 곳으로 여행을 떠났겠지. 갑자기 이렇게 돼서 미안해. 너랑 나랑 약속했던 바다 여행. 결국 못 가고 혼자 가서 정말 미안해. 미경이는 죽음 앞에서도 저에게 미안하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 바보 같은 아이는 자신을 버린 친구에게 사과부터 하고 있었습니다. 현수가 나 사실은 다 알고 있었어. 그날 레스토랑에서 내가 날 모른 척했을 때, 그리고 며칠 전밤 눈 내리는 남산길에서 검은색 승용차 뒷좌석에 앉아있던 너를. 숨이 턱 막혔습니다.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 어두운 밤거리에서 스쳐 지나가는 찰나의 순간에도 그녀는 저를 알아보았던 것입니다. 그날 차가 멈칫하다가 그냥 지나갈 때 내가 나를 보고 당황하던 그 눈빛을 봤어. 옆에 있던 분이 맞선 남인 것 같더라. 멋진 분 같았어. 내가 나 때문에 곤란해질까봐. 그래서 그냥 지나친 거라는 거 나다 알아. 나라도 그랬을 거야. 그러니까 현수가 마음 쓰지 마. 자책하지도 마. 세상에. 그녀는 추위와 공포에 떨면서도 그 순간조차 제 입장을 걱정했던 것입니다. 자신은 얼어 죽어가면서도 친구의 체면이 구겨질까봐 자신을 외면한 친구를 오히려 감싸주고 있었습니다. 현수가 나는 너를 원망하지 않아. 오히려 고마워. 한국에 와서 다들 나를
이상한 동물 보듯이 구경하고 손가락질할 때 유일하게 나를 친구로 대해준 게 너였잖아. 다방에서 같이 커피 마셔주고 내 수다 들어주고 내 꼬르륵 소리에 같이 웃어주던 너. 나한테는 그 시간이 한국에서 보낸 시간 중 제일 행복했어. 내가 나한테 보여준 따뜻한 눈빛. 그거 가짜 아니었다는 거 알아? 그냥 세상이 우리를 갈라놓으려고 심술을 부린 거지. 내 잘못이 아니야. 편지지에 잉크가 번져 있었습니다. 아마 이 대목을 쓸 때 미경이도 울었겠지요. 현수가 부탁이 하나 있어. 부디 너는 나처럼 살지 말고 남들 눈치 보느라 내 진짜 마음 숨기지 말고 행복하게 살아. 너는 글 쓰는 거 좋아하잖아. 내 가슴 속에 있는 뜨거운 거. 그거 끄지 말고 꼭 피워내. 나는 비록 먼저 가지만 내가 쓰는 소설 속에서 내가 사는 인생 속에서 항상 너를 응원할게. 나의 가장 친한 친구 현수가. 사랑해. 그리고 고마웠어. 안녕. 편지는 그렇게 끝이 났습니다. 저는 장례식장 바닥에 엎드려 짐승처럼 울부짖었습니다. 체면도 남들의 시선도 그 순간만큼은 아무 상관 없었습니다. 가슴을 쥐어뜯으며 통곡했습니다. 미경아, 내가 잘못했어. 가지마. 제발 가지마. 나 용서하지 마. 나 같은 년 용서하지 말고 차라리 욕을 해. 장우 씨가 말없이 다가와 제 어깨를 감싸주었지만 그 따뜻한 온기조차 저에게는 고통이었습니다. 저는 용서받을 자격이 없는 죄인이었으니까요. 그렇게 미경이를 보내고 저는 50년이라는 세월을 살아왔습니다. 미경이가 떠난 그의 겨울. 저는 아버지가 정해주신 그 남자와 결혼했습니다. 남들이 부러워하는 화려한 결혼식이었습니다. 최고급 호텔에서 수백 명의 하객 축하를 받으며 저는 하얀 웨딩드레스를 입고 서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신부가 너무 아름답다. 정말 완벽한 부부다. 하지만 제 귀에는 그 축복의 말들이 마치 저주처럼 들렸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신부의 얼굴은 웃고 있었지만 그 눈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결혼 생활은 평탄하고 안락했습니다. 남편은 성실했고 사업은 날로 번창했습니다. 저는 사모님 소리를 들으며 기사가 딸린 차를 타고 다니고 백화점 VIP 룸에서 쇼핑을 했습니다. 남들이 보기엔 성공한 인생의 표본이었죠. 하지만 제 마음속은 언제나 시베리아 벌판처럼 황량했습니다. 좋은 옷을 입고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마다 미경이의 마지막 모습이 떠올라 목이 메었습니다. 너는 그 추운 곳에서 떨다 갔는데 나 혼자 이렇게 따뜻하게 지내도 되는 걸까? 죄책감은 제 그림자가 되어 평생 저를 따라다녔습니다. 아이들을 키울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딸아이가 대학에 가서 첫 남자친구를 데려왔을 때가 기억납니다. 가난한 고학생이었죠. 남편은 반대했지만 저는 반대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학생의 낡은 구두를 보는 순간 장우 씨의 낡은 기타 가방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저는 딸아이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내 마음이 시키는 대로 해라. 조건보다 중요한 건 사람이야. 엄마처럼 후회하지 말고. 그것이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속죄였습니다. 세월은 무심하게 흘러 검은 머리파 뿔이 되도록 늙었고 남편은 5년 전 지병으로 먼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남편의 장례식장에서 저는 눈물을 흘렸지만 솔직히 고백하건대 그 눈물은 미경이를 보낼 때 흘렸던 그 피 끓는 눈물과는 달랐습니다. 남편에게는 미안하지만 제 인생의 가장 뜨거웠던 부분은 이미 50년 전 그해 겨울에 멈춰버렸던 것 같습니다. 이제 다시 2025년
실버타운의 제 방으로 돌아옵니다. 창밖에는 어느새 어둠이 깔리고 밤하늘엔 별이 총총합니다. 저 별들 중 하나가 미경일까요? 저는 서랍에서 꺼낸 낡은 사진 속 환하게 웃는 미경이 얼굴을 주름진 손가락으로 쓸어봅니다. 50년 전 세상은 그녀를 천박하다고 했고 날라리라고 비난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교양 있는 척, 고상한 척하며 그녀를 경멸하는 무리에 섰었습니다. 하지만 인생의 황혼역에 서서 지난 날을 되돌아보니 이제야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진짜 천박했던 건 미경이가 아니라 바로 저였습니다. 남들의 시선에 벌벌 떨며 소중한 우정을 헌신짝처럼 버린 나, 화려한 거칠애 속에 비겁한 본성을 숨기고 살았던 나, 미니스커트를 입고 큰 소리로 웃고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맨발로 뛰쳐나갈 줄 알았던 미경이, 그녀야말로 누구보다 순수했고 누구보다 용감했으며 누구보다 진짜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녀는 자유로운 영혼이었고 저는 스스로 만든 감옥에 갇힌 가여운 죄수였습니다. 미경아, 듣고 있니? 나 이제 곧 너에게 갈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아. 그곳에 가면 다시는 내 손 놓지 않을게. 비겁하게 도망치지도 않을게. 그때 못 갔던 바다 여행, 우리 둘이 손잡고 실컷 다니자. 그곳엔 통행 금지도 없고 남들의 수군거림도 없고 체면 같은 거 따지지 않아도 되는 그런 세상이겠지? 가서 널 만나면 무릎 꿇고 빌고 싶어. 그리고 꼭 안아주고 싶어. 50년 동안 단 한순간도 너를 잊은 적 없다고, 정말 많이 보고 싶었다고.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이 늙은이의 긴 푸념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이 부끄러운 이야기를 세상에 꺼내놓은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혹시 여러분 곁에도 지금 잡아야 할 손이 있지는 않습니까? 남들의 시선 때문에, 체면 때문에, 혹은 자존심 때문에 소중한 사람을 외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부디 저처럼 후회하지 마세요. 타인의 평판은 바람이 불면 사라지는 안개 같은 것이지만 내 곁의 사람은 한번 놓치면 다시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 사랑한다고 말하세요. 미안하다고 말하세요. 그리고 그 손을 꽉 잡으세요. 그것만이 우리가 이 허무한 인생에서 남길 수 있는 유일한 진실입니다. 오늘 밤은 미경이가 꿈에 나와줄 것만 같습니다. 그 옛날 강의실 문을 열고 들어오던 그 눈부신 모습으로 말입니다. 여러분 모두 후회 없는 사랑 하시길 바랍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제게 많이 힘이 될 것 같네요. 오랜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